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무드셀러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71년생인데요. 돼지띠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102만 명이 태어났다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제 또래들이 이제 55세에 진입했어요. 55세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55세를 전후로 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 나이대가 민간연금들,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들 같은 것들이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됩니다. 그래서 55세라는 나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보다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제가 71년생 같은 저 돼지띠 같은 경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는 뭐 정년이, 법적 정년이 60세라고는 하지만 빠르면 55세 전후부터 이제 그 고민들을 해야 되죠. 적어도 자기가 55세 퇴직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55세가 되면 퇴직을 절감하는 나이가 되거든요. 이 나이 때 소득 공백, 월급은 끝나고 연금은 멀었고, 이 소득 공백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다가온다. 그 인구가 71년생 돼지띠가 거의 뭐 100만 명, 지금 살아있는 주민등록 인구상으로 한 90만 명쯤 넘는 걸로 나오는데, 상당수가 그런 고민들을 한다. 근데 이 71년생에 속해 있는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1964년부터 한 74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분포하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이제 전체 인구의 한 18.6% 정도 돼요. 가장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이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콘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띠가 이제 55세가 되는 시점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소득 공백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제가 소득 공백 꼽았던 이제 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작년부터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어디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71년생들이 속해 있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는 이 혜택을 전부 수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당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2차 베이비부모들한테 이제 소득 공백, 이게 이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키워드로 이제 소득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직장인들이 이번 달 월급을 받아서 편하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달 월급 나오니까 이번 달 월급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획성 있게 뭐 어떻게든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 부담을 안 느끼는데, 이런 고민을 하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얼마 안 있으면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막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사는 게 바빠가지고 50대 중반이 되더라도 그걸 못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살다 보면은 뭐 집도 장만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50대 훅 들어와 있는 경우인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곧 나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월급은 끝나가는데, 그렇다고 끝나고 바로 연금이라도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 소득 공백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50세에 접어들면 이제 직장 이때까지 다닌 날들보다 다닐 날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정작 이제 55세 정도에 확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완전 실감 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고 발등에 불이 되는 순간이라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시급함, 절갑함, 이건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은 뭐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든 안 돼 있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뭐 이거는 정답은 없는 문제라서 일단은 이제 통계를 한번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구주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 있잖아요. 그 대상으로 그 가구가 전체 이제 조사 대상 가구의 한 83% 정도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들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몇 살 정도냐라고 물어봤더니 68.6세. 그러니까 이게 퇴직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은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거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68.6세면은 상당히 좀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여하튼 그런 답변을 했었고요. 그들한테 이제 노후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소 월 245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정 생활비로는 341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누구한테 가가지고 노후생활비 한 달에 341만 원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면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 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아주 소수겠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편견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자기 나름의 생활비 규모라는 것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지만 이거는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한다라는 거죠. 그 평균값이 341만 원 정도 나온다. 적정 생활비. 여기서 적정이라는 거는 이제 중대한 질병 없이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갈 때 들어가는 생활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이들한테 그래 그게 그만큼 필요한데 정작 노후 준비는 잘 돼 있어? 라고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봤더니 잘 되어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냐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고 그나마 그냥 나 잘 돼 있어 라고까지 합한 가구가 8.4% 합치면 이제 9.6% 채 10%가 안 되는 가구가 이제 잘 돼 있다라는 쪽으로 답을 한 것 같고요. 보통이다 라고 답한 가구가 한 38.4% 그 정도 범위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절반 이상에 가까운 51.9%가 아직은 노후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예상하는 은퇴 연령이 68.6세라고 했는데 현실이랑은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68.6세 뭐 직장이 정년하고 생각해 보면 한참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근데 또 어떤 통계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오래 한다라는 통계들도 실질적으로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퇴직과 은퇴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상당 기간들을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일정 기간 일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물어본 답변이죠. 그냥 희망사항이 한 68.6세까지는 일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참조를 하고 실제 근데 은퇴한 가구주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을 한 사람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잖아요. 예, 이미 은퇴한 가구주들한테 가가지고 아까 83%가 은퇴 안 한 가구라고 했으니까 17% 정도 되겠죠. 이분들한테 실제로 은퇴 언제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62.7세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갭은 분명히 조금 희망하는 거랑 실제 은퇴를 연령 간의 갭은 어느 정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은퇴한 사람들한테 가구주한테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여유가 있는 가구는 한 11.5% 정도 됐고 부족한 가구가 한 55.6% 정도. 이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도 물론 뭐 통계치가 내 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조금 더 일찍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해준다면 그거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도 기대는 많이 걸지만 근데 지금 정년에 거의 임박하신 분 입장에서는 하더라도 이제 시기적으로 그게 나한테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줄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그 연장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을 체계를 보면 정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이제 임금 피크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소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럼 소득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것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할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정년 후 재고용 방식으로 갔는데 그런 방식이 되면 퇴직하고 다시 재고용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급여 수준이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완전한 소득 공백은 좀 정년 연장을 통해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소득의 감소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 같은 것들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70대 중후반의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살다 보면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의 상당수가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생활비가 없으니 자녀한테 생활비 받았을 거냐? 그거 좀 그런데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약간 다운사이징을 해서 규모를 좀 줄이고 그 중에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서 살 거냐?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또 줄여서 받은 돈도 일부가 없어지죠. 그리고 또 줄이고 뭐 집 옮기고 이러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 내고 뭐 취득세 내고 하면 또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좀 적합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그렇다면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주택연금은 이제 55세 이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후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신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맡기고 연금 받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비를 확보하고 그러면 가입을 하면 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지급 방식 선택하면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방법을 택하는 거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이게 주택연금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이자나 수수료를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제 상환하는 시점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대출입니다. 근데 뭐 대출 상환할 때 시점에 이제 집값이 있고 팔아서 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부채를 갚고 남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모자랄 수도 있는데,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이나 지정된 수익자한테 주고 모자라면 더 내지는 않아도 돼요. 물론 그렇게 모자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주택금융공사도 그냥 하는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소득화시키는 거, SS 인컴으로 바꾸는 게 은퇴 후의 자산관리 핵심입니다. 젊어서 자산관리가 인컴을 에셋 자산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면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인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금융자산들을 소득화시키는 것도 똑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 종신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SS 어떻게 보면 인컴으로 소득으로 바꿔주는 그런 곳들이라서, 그래서 현명한 것들은 자기 소득원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 안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게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작년 말 통계 기준으로 봤더니 이제 적립금 규모도 거의 500조 원이 넘어갈 만큼 많이 컸습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연금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양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양이 늘어나면 질적인 변화도 같이 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퇴직연금 시장에 이제 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러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DB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전체 적립급의 한 73.9% 정도까지 차지할 뻔한, 그 대세였죠, 이 정도면. 근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46%까지 떨어졌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이제 같은 기간 동안 DC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운영하는 DC형 퇴직연금은 17.6%에서 27.6%로 늘어나고 있어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 중에 IRP라는 거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직금 집어넣거나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이 IRP 적립금 비중도 8.5%에서 같은 기간에 26.3%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하고 또 IRP가 늘어난다. 그럼 DC형하고 IRP의 공통점은 개인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또 나타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축에서 투자로 퇴직연금 적립금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DB형에서 DC형으로도 옮겨가지만 DC형 내에서도 은행 보험사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증권사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투자 상품이나 뭐 펀드, ETF, 뭐 TDF 같은 상품들로 자금을 옮겨서 스스로 운영하고 해보겠다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변화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B에서 DC로 이동이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이 있고, 세 번째는 아까 IRP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게 자산 관리 방법도 이제 적립 쌓아가는 쪽에서 인출, 찾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쪽으로 좀 더 이동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변화 세 가지, 그러니까 저축에서 투자로, DB에서 DC로, 그다음에 적립에서 인출로 이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럼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DB형이랑 DC형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근로자한테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을 주라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죠. 법정 퇴직금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으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법으로 퇴직금은 주라고 했는데 내가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퇴직금 체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퇴직금 지급할 재원을 법으로 주라고 돼 있는 돈이니까 이걸 회사 내부에 보관하지 말고 외부에 보관하면은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외부 금융회사에다가 그 돈을 맡겨놓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숙제가 나오느냐? 그럼 그 보관한 돈을 누가 운영할 거냐? 그래서 기왕이 뭐 회사가 맡겨놓은 돈이니까 회사가 운영해야 돼. 회사가 운영하고 그 성과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제 근로자한테 정해진 돈을 지급하는 게 확정급여형 DB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별로 관여할 게 없죠. 근데 DC형은 뭐냐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봐. 법적으로 이거 근로자 돈이잖아. 그러면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1년이라면 한 달치 이상 급여를 거기 넣어줄게. 그럼 운영도 네가 해서 너 돈 넣어준 돈이랑 운영해서 늘어난 돈은 전부 네가 가져가. 퇴직할 때. 그럼 이건 누가 운영하냐?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고 운영에도 책임도 지고 하는 것들 형태로 가는 게 DC형입니다. 그러면 DB형이 유리하냐? DC형이 유리하냐? 그거는 이제 몇 가지 따져봐야 될 조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DB형은 아까 회사가 운영하고 회사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책임지냐? 법으로 정한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데, 그럼 DB형 가입자는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되냐?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1분 평균 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평균 임금은 우리가 회사 다니다 보면 월급이 있고요. 뭐 성과급 같은 게 있고요. 뭐 연차수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성과급이나 연차수당 중에 임금성을 띠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퇴직하기 직전 1년 동안 받은 돈을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럼 3개월치 급여가 되죠. 그거 일단 하나 한 뭉치 두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기 직전 3개월,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퇴직하면 10월, 11월, 12월 달, 3달 동안 받은 급여를 다 더해요. 월급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달이니까 3달 동안 92일이죠. 나누기 92 하면은 하루치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성과급도 있잖아요. 그럼 성과급 3개월치랑 3달 동안 받았던 급여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92 하면 하루치 급여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30일치 하면 한 달치 급여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계속 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몇 점 몇 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중간정산했다면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식에서 잘 들어오면 그러면 마지막 3개월치 월급, 마지막 1년치 급여, 성과급 이런 게 중요하죠.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다시 말해서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은 구조를 가져가면 뭐예요? DB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아무리 임금 상승률이 높다가도 갑자기 꺾이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죠.
이럴 때는 DC형이 어느 시점엔 더 유리해질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에 딱 다다랐을 때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았는데 그럼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마지막 3개월치 급여도 같이 줄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DB로 가다가 DC로 전환. 그렇죠. 꼭대기에 딱 이르렀을 때 DB에서 DC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회사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DB형 퇴직연금 제도랑 DC형 퇴직연금을 같이 가지고 있고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같이 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근로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런데 꼭 임금 피크 때 전환해야 되냐? 나는 개인적으로 봤더니 임금 상승률이 한 차장 정도 되니까 좀 둔화돼서 내가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내가 전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회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늘어나는 추세가 뭐냐 그러면 하나의 회사에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일정 시점에 DB에서 DC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았던 기간에 내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어. 차라리 내가 운용해서 수익을 임금 상승률보다는 더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그 시점에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임금 상승률 이상 수익을 못 내겠어.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DB형이 유리하다, DC형이 유리하다 이게 뭐 교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자기의 임금 상승률도 모든 직장인이 동일하진 않죠. 개인차가 또 있잖아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회사는 또 연봉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올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 급여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성과가 안 좋으면 급여가 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도 같이 DB형인 경우에는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아, 그럼 나는 급여는 뭐 성과에 연동되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까지 거기 연동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DC형으로 바꿔놓으면 그냥 자기 그의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이 그냥 자기 DC 계좌에 들어오니까 그런 출렁출렁 전체 퇴직금이 출렁되는 문제들은 좀 피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경영성과급들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판례도 나오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경영성과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회사가 회사 전체의 성장률과 이런 거 다 반영해서 그냥 임금성이 전혀 없이 주는 경영성과급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걸 뭘로 보냐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받아들여. 근데 경영성과 많이 받으면 참 좋은데 또 우리 싫어하는 게 있죠. 세금이라고. 경영성과 내 급여 그의 급여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또 거기다가 또 우리가 4대 보험료가 또 따라 붙잖아요. 특히나 이제 많이 붙는 것이 건강보험료 아니면 고용보험료 뭐 이런 게 붙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과 이런 사회보험료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실질 수령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 좀 나중에 세금 덜 내고 받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경영성과급을 올해 수령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퇴직급여로 수령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둘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경영성과급 DC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퇴직급여로 받으려면 경영성과급을 넣어둘 계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계좌가 있죠. 거기다가 경영성과급 중에 일부를 집어넣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 형태로 수령하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퇴직소득세가 아무래도 근로소득세보다는 세부담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거든요. 따로 가세거든요. 종합과세도 안 해요. 그래서 세부담이 좀 적고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당장에 쓸 게 아니면 이거를 퇴직급여 형태로 좀 옮겨서 나중에 수령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경영성과급 DC예요. 그러면 이제 경영성과급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이제 DC 계좌가 또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최근에 DC형 적립금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제도는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규약에 이 조항을 넣어놔야 되고
회사 근로자 전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찬성을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 전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찬성을 하고 돈 집어넣는 시점에 나는 안 하겠다라고 빠져나오시면 나는 그 해당은 안 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도들 그러면서 이제 DB형 제도가 유리한 회사도 있고 DC형 제도가 유리한 회사도 있고 우리 회사 급여 구조상 경영성과급 DC를 좀 도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는 임금 피크 제도가 있으니까 DB, DC를 전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가 더 낫다?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연공 서열 방식으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전통적인 임금 구조에서는 벗어나는 형태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거나 연봉제가 도입되거나 성과급 제도들이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DB 제도보다는 DC 제도에 적합한 임금 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게 최근에 DB형 비중들이 많이 줄어들고 DC형 비중들이 늘어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시장의 상승, 주식시장의 상승들이 나도 투자하면 임금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오면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장의 변화도 같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이제 DB, DC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형 가입자는 자기 계좌가 하나씩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계좌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자기가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회사에 따라서는 뭐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네가 원하는데 정해 몇 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사업자가 어딘지 첫 번째 확인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퇴직금을 얼마나 넣어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자기 계좌에 넣어주는 퇴직금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법은 어떻게 돼 있냐. 근로자가 1년 일하면 그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회사는 12분의 1을 넣을 거고 뭐 특이하게 옛날에 뭐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임금 피크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전을 해줘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 특이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12분의 1 이상을 12분의 1 정도? 한 달치 급여 정도를 DC형 계좌에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언제 넣어주냐. 어떤 회사는 1년에 12달이 있는데 12달 매달 그냥 한 번씩 넣어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연에 한 번 넣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주기로 언제 부담금을 넣어주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이 들어오면 어디다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냅두면 그냥 현금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이 돈이 들어오는 날 내가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 지시를 해야 되니까 날짜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바쁜 직장인들 입장에서 이거를 뭐 매번 지시하기가 애매하면 자동 매수 시스템이 있으면 돈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뭘 사주세요라고 미리 정해놓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디폴트 옵션이라고 어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 이건 뭐냐면 내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냅두면 현금으로 냅둔 기간이 2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시 사전에 내가 정해둔 상품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도 도입하거나 DC형 가입할 때 디폴트 옵션 상품 정하는 거, 부담금은 언제 들어오고 얼마나 들어오고 어느 주기로 들어오고 확인하고 최초 구입 상품은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DC형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DC형 가입자들한테 이제 금융상품을 제공해주고 상품을 관리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를 이제 연금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융회사 맞아요. 이제 이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 회사는 연금사업자를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하나밖에 없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회사가 요즘은 이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은 연금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해 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연금 가입자, DC형 가입자들한테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증권사 A라는 증권사에 가입하고 있는데 뭐 B라는 은행도 우리는 같이 연금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G라는 보험사도 선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여기인데 옮길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 회사가 선정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일이 그 다음 순서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그렇다고 매번 근로자들이 올 때마다 원할 때마다 자꾸 변경시켜주는 거는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뭐 분기나 반기나 연에 한두 번씩 시간을 정해서 접수 기간을 따로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 기간이 언젠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업자 변경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복수로 도입한 사업장들이 꽤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선택권들을 좀 더 자주 주게끔 되고, 또 이 사업자 선택하는 주간의 회사별로 뭘 하냐 그러면 금융회사들 불러다가 또 서비스를 하겠죠. 교육도 시켜주고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퇴직연금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정보들 우리가 좀 파악하시고 하실 필요.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나쁘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골라서 자기한테 맞는 대로 옮겨가는 것들은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연금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DC형 내에서 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업권별로 DC형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혹시 다른가요? 일단은 이제 큰 룰부터 보게 되면 DC형 사업자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 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의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공되는 상품을 놓고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이면 은행에서는 정기예금 같은 게 있죠. 은행에는 이율 보증형 보험이라고 해서 GIC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보험 상품 있고, 증권사로 하면 ELB 같은 것들이 다 원리금 보장 상품 계열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고르실 때는 알아둬야 되는 거는 금리가 얼마냐, 만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내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투자 상품들을 골라야 되는데, 투자형 상품은 이제 다양한 게 있죠. 예를 들면 펀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요즘 이제 펀드 중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ETF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한 상품이고, 일부 좀 약간 고수들은 퇴직연금에다가 채권을 편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간접투자형 상품으로 펀드나 ETF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리츠 같은 것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업권별로 이건 뭐가 차이 나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ETF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하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은행이나 일부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ETF 거래를 하실 수 있게끔은 하는데, 실시간 거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라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품에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 만약 실시간으로 뭐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증권사가 만약에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로 들어와 있다면 거기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같은 증권사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나한테 맞고 서비스가 잘 되는 회사를 찾아가는 것들이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5060 세대를 떠나서 퇴직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상품인데,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종목 선택도 아니고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또 이 부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산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분들 이런 거 똑같은 질문 많이 하시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정기예금 정도 이자 수익을 주면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뭐 그렇다 그러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하셔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의 상당수는 정기예금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거나 역량이 되거나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신지를 여쭤봐요. 근데 직장인들 중에 대다수가 거기에 예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죠. 뭐 경험도 많지 않고, 또 시간,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일 바쁜데 그 언제 트레이딩 계속 뭐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못하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수단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요즘 이제 금융회사들 특히 증권사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해주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독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정확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참조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거 그대로 운영할래라고 하면 신청하면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무료로 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싫다, 그것마저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미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펀드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펀드들을 골라서 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정도에 은퇴할 나이다 라고 하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거, 뭐 2035년이면 2035 써 있는 거를 고르면 그 시점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펀드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뭐 2045, 2045년 퇴직한다, 2050년에 퇴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타겟 데이트 펀드 그걸 골랐다 그러면 현재 주식 비중이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2045년, 2050년이면 주식 비중을 한 40% 이하로 슬슬 줄여주는데, 그 일을 투자자가 직접 하지 않고 펀드가 알아서 해줍니다. 투자자가 할 일은 부담금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 펀드를 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펀드는 어디 투자하냐? 그러면 대다수의 TDF 펀드들은 주식, 채권을 글로벌한 자산들에다가 나눠서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그걸 비중을 줄이고 하는 것도 리밸런싱에 대한 고민들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일들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ETF 열심히 사가지고 분산을 막 해놨더니 그거나 TDF 자산 배분한 거랑 비슷하더라. 내가 이 노력을 왜 하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투자자들도 봤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배분을 해야 되고, 그 배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느니 차라리 그냥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는 거기 들어가는 소득을 높이는 데 좀 집중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면 되고, 아까 5060한테 물어보셨는데 5060 세대면은 이제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정도 투자 기간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고르실 때 뭐 2030이라고 돼 있는 TDF나 2035 정도 돼 있는 TDF들을 고르면 이제 주식 비중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조정이 돼 나가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정하시면 내가 투자를 잘하고 내가 배분할 수 있고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운영하면 수익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어요. 자기 주도성이 있으면 만족감은 되게 높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했으니까. 근데 항상 자기가 운영한다고 수익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에셋. 자산은 재물 자자에다가 생산할 산자를 씁니다. 재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자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이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대 후반에 처음 직장에 들어온 신입사원 입장에서 볼게요. 그분의 인생, 그 사람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산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현금 많지 않을 겁니다. 뭐 부동산도 없을 거고요. 뭐 다른 자산, 유형자산이 거의, 유형자산이나 뭐 금융자산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황에 그럼 이 사람은 자산이 없는 거냐?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자산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거면, 이 사람한테 지금 신입사원한테 가장 큰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건 뭘까? 근로소득이죠. 미래의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게 자산이면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적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산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자산의 가치가 되죠. 우리 채권 가치 평가할 때도 채권이 미래에 가져다 줄 이자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고, 주식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미래에 나올 배당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서 주식 가치 평가하듯이 내 인적 자산의 가치도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내 인적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일까?
그럼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버는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할인율을 떨어뜨리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할인율 떨어뜨리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일을 해서 내가 소득의 규모를 어떻게 키울지, 자기 개발에 대한 거, 일하는 기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젊은 시기에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잘 고민해 보면, 그러면 이 인적 자산은 어떤 성격을 갖는 자산이냐? 미래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죠. 소득이, 월급. 그러니까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픽스 돼 있다 그죠? 픽스드 인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픽스드 인컴을 재무 쪽, 투자 쪽에서 딱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적 자산은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채의 성격을 가질 거고요. 직장의 공무원들은 국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같이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은 금융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게 소득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면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20대 후반의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 인적 자산 말고 다른 자산이 없으니까 모든 자산이 채권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인적 자산,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이 인적 자산의 일부가 금융 자산화 되죠. 그럼 그 금융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예를 들어 내 인적 자산이 95%고 금융 자산이 5%예요. 그럼 95%가 채권이면 5%는 어디다 할 거냐?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별 문제고 괜찮죠. 그래서 이제 금융 자산만 놓고 보면 아주 공격적이게 되겠지만, 인적 자산이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인적 자산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럼 채권의 비중이 줄어들면 그 중에 줄어들면서 금융 자산의 크기는 커질 거고, 그럼 금융 자산 내에 채권의 비중은 조금씩 높여 나가야 되죠. 그럼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 그러면 그 구도를 잘 그려보면 아까 타겟 데이트 펀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면서 이렇게 줄여주잖아요. 그 구조를 그대로 구현시켜 놓은 게 TDF의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 곡선 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걸 내가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은 늘어날 거고, 금융자산 전체 금융자산 내에서 주식 비중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거 보시면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정년까지 일한다고 해도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인적 자산의 가치는 좀 20대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내에서 주식 비중들하고 채권 비중을 좀 조정을 해야 돼. 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많이 물어볼 때 나이가 들어가면 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가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그거는 금융자산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인적 자산의 가치랑 같이 연계시켜 놓고 보셔야 된다. 근데 이런 것도 그러면 이제 아주 벤처기업 같은데 아주 공격적인 기업들에서 일하면 이게 완전히 채권인데도 주식의 성격을 갖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인적 자산이. 그러면 조금 안전하게 금융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인적 자산이 어떤 성격들을 갖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일단 기준이고요. 55세 이전에는 본인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를 하셔야 되고요. 예외 조건 딱 두 가지인데,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는 있는데, 55세 이전에는 그 외의 경우에는 다 IRP에 의무 이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5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법정퇴직금은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는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IRP 계좌로 이체하겠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전액이 다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집어넣으면 세금을 안 떼냐? 그건 아니고, 일단 넣은 다음에 거기서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를 한다. 근데 인출할 때 어떻게 과세하냐? 넣자마자 다 빼버리면 어차피 일시금 찾는 거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테고, 대신 이거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 비해서 퇴직소득세를 최소한 30, 많으면 한 5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번 찾아가지고 뭐 생활비로 쓸 것 같으면 일시금으로 찾을 이유가
없고 그냥 연금으로 찾으시는 게 더 유리한 부분들,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또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일단 인출할 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자산 관리할 때 자산 관리하면 돈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을 빼서 쓰는 게 자산 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자산 관리는 은퇴 이후에는 자산 관리는 빼서 쓰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으면서 하는 자산 관리에는 익숙하지만 잘 하진 않죠. 여하튼 그래도 그나마 살면서 돈을 모으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고 어떻게든 모으라 뭐 적립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제 찾아 쓰는 거예요. 찾아 쓰는 건 자산 관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찾아 쓰는 것도 자산 관리입니다. 내가 모아둔 돈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서 쓰면서 이때 자산 관리 룰이 완전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적립기간에는 많이 모으는 게 목표지만 인출할 때는 죽기 전에 이 돈이 안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자산 관리의 훨씬 더 큰 목표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드릴 때 올해 화두로 소득 공백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소득 공백 때문에 자산 관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월급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모아둔 돈에서 어떻게 빼서 써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게끔 되거든요. 명확하게 그러면 이 소득 공백 기간에 내가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빼서 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 플랜을 잘 안 세우세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돈을 퇴직금을 쓸 건지 아니면 개인연금을 쓸 건지 국민연금을 당겨받을 건지 아니면 주택연금을 받을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 중에서 뭘 활용해서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놔야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래서 월급을 대신할 뭔가가 있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제가 등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을지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을지 그거를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등반과 관련된 사고를 분석한 케이스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래서 등반을 하다가 사망사고 일어나는 게 8,000m 이상 고지에서 많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데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운팅하면서 실험하던 친구 중에 올라가다가 사망사고가 났는지 내려오다가 사망사고가 났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30%, 하산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한 70% 정도 돼요. 자산 관리도 비슷합니다. 적립할 때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뒤에서 커버리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다 끊기고 나서 인출해서 쓰는 시기에 사고가 나면 이거는 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출하는 시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재원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끄집어냈을 건지 좀 명확하게 설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걸 해도도 잘 안 되는데 그거 없이 가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그렇다고 뭐 많은 금액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내 사정에 맞게끔 지출 계획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출 플랜들을 좀 가져가 보고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금 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돈 받는 거, 그래서 종신형 연금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종신형 연금은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라는 거는 장점인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생활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쳐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종신형 연금도 좋지만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그 필요한 금액만큼을 빼서 쓰는 셀프 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투자하면서 연금 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달 얼마씩 줘. 금액 지정 방식이 있고요. 몇 년 동안 줘. 기간 지정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 두 가지가 그건데 이제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 매달 뭐 100만 원씩 줘. 이때는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러면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이 다르겠죠. 수익률이 좋으면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뭐 늘어나겠죠. 만약에 수익률이 안 좋으면 특히나 초기에 수익률이 안 좋으면 조기에 고갈될 수 있는 문제
방식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을 지정하는 방식은 그건 없죠. 이제 내가 정한 기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서 받는 거니까 기간은 확정돼 있는데 수익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약간 들쑥날쑥하게끔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이게 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내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금액만큼을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고 금액을 정해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기, 내가 월 단위로 받을 거냐, 뭐 연애 한 번 받을 거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다른 소득원이 좀 있거나 공적연금이 좀 충분하신 분들은 내가 부족할 때만 좀 꺼내 쓸게 라고 하는 수시 인출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 지정 방식, 기간 지정 방식, 뭐 수시 인출 방식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제 자기한테 조금 이제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기간 지정 방식을 활용하면 소득 공백 기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도 인출할 수 있는. 그렇죠.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의 최저 한 10년 정도, 아니면 짧으면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5년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러면 딱 정하는 거죠. 나는 이거를 몇 년 동안, 내 소득 공백 기간이 몇 년 되니까 그 기간에 좀 집중해서 인출하겠다, 그렇게 정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득 공백기에 퇴직금을 인출하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한 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네. 보통 퇴직금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잔고가 있잖아요. 보통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분이 55세 이후에 퇴직한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집어넣자마자 연금을 주세요, 이렇게 개시를 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분 퇴직금이 예를 들어 4억이라고 칠게요. 4억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계좌에 다른 돈을 넣고 퇴직금 4억 원만 딱 있다 그러면 4억 원을 나누기 11-1년 차니까 1로 나눕니다. 그러면 10이 되죠. 4억 원을 10으로 나누면 4천만 원. 그 금액의 120%. 그럼 첫 해에는 4,800만 원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 10월 달에 퇴직하셨다 그러면 1년 차는 그해 퇴직한 날로부터 그해 12월까지 그 안에 4,800만 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꺼내 쓸 수 있고, 그럼 2년 차는 언제 시작되냐? 그 다음에 이듬해 1월 1일 날 시작됩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잔고를 11 빼기 2 한 금에서 나누기 한 금액에서 이제 120%가 2년차 잔고, 그러니까 수령 한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금 수령 한도까지만 찾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제가 아까 금액 인출 방식이 있고 기간 인출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액 인출 방식에 변형된 것 중에 하나로 제공하고 있는 게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이 있어요. 연금 수령 한도까지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방식도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많이 찾는 게 좋은 거냐. 필요한 만큼 찾았으면 되는 건데 굳이 뭐 많이 찾았어가지고 좋을 거는, 많이 찾았으면 구갈이 빨리 되겠죠. 근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고 나한테 맞는 방식인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방식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그분이 첫 해 연금 수령 한도가 4,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천만 원 찾았으면 어떻게 돼? 6천만 원 찾았으면 어떻게 돼? 못 찾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찾아 쓸 수는 있다. 근데 4,800만 원까지 찾을 때까지 그건 연금으로 보고 4,800만 원 이상 찾는 거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으로 보지 않고 연금 외 수령으로 봐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4,800만 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 쓴 금액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율의 한 70% 정도를 적용하니까 30% 처음에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데 연금 수령 한도 넘어간 금액은 감면 없고 원래 퇴직소득세율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퇴직금 4억이라 했죠. 이분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4천만 원을 내야 된다. 이분 퇴직소득세율이 얼마예요? 10%죠. 그러면 이분이 연금으로 받겠다. 그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1에서 10년 차까지는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원래는 퇴직소득세율이 10%였잖아요. 30% 감면하면 7%가 되죠. 그러니까 1에서 10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 쓴 금액에는 7%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년 차가 되면 좀 더 깎아줘요. 40% 깎아줘요. 그 6%가 되고 올해 법이 바뀌어서 21년 차 이후에 찾아 쓰는 금액은 50% 깎아줘요. 5%가 돼. 그러면 올해 수령할수록 세금을 좀 덜 내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55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을 개시해야 세금을 덜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이제 55세 이후에 퇴직하신 분은 연금 수급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 감면, 11년 차부터 40% 감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령 연차를 봐야 되죠. 수령 연차는 일단 연금을 개시하고 한 푼이라도 수령해야지 그 해가 1년 차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일단 55세 넘어가서 내가 퇴직했다. 퇴직금을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집어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거 수급 조건 되잖아요. 가만히 두면 수령 연차가 안 지나가요. 실제 수령 연차가. 그리고 60살 넘어서 개시하면 그때가 연금 실질 수령 연차로 1년 차가 돼버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55세 넘어서 퇴직하는 해에 무조건 개시를 하고 당장 쓸모가 없으면 그냥 단돈 10,000원이라도 일단 받으면 그 해는 수령 연차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11년 이상 연금 수령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10년 이내에 다 수령하고 끝내실 분은 굳이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찾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퇴직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나 재원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개시를 한 상태에서 매년 최소 금액만 인출하다가 11년 차 이후에 수령 금액을 늘려가고, 좀 더 여유가 되면 21년 차 이후에 수령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퇴직 소득세를 좀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수명이 늘어난다고 이제 장수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자산의 수명도 늘리는 겁니다. 돈의 수명을 늘리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거나 적어도 자신의 수명보다는 자산의 수명이 조금 더 길게 가져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숙제고,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